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목요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최근 남북 북미관계 전망과 8.15 민족 자주대회 추진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은하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6.15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최은하라고 합니다. 예. 어제 각계 이제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오는 8월 15일 점에서 민족 자주대회, 명칭도 이제 민족 자주를 강조해서 대회를 추진하기로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일제강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근 100여 년의 근대 역사 자체가 이 나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고난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촛불항쟁이 있었고 또 2018년에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또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연이어 열리면서 한반도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냉전과 분단의 이런 장벽과 굴레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다시 좀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결의 오랜 수건이었던 주권을 실현하는 문제, 특히 4.27 판문점 선언 가장 첫 항에서 강조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족 자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또 그 방향에서 각계각층 시민들 또 민중들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이런 취지로 이번 8월 15일을 계기로 민족 자주대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8월 15일 날 이제 대규모 민족 자주대회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쭉 준비를 해올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한 이제 사전 행동 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난 남북관계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남북통신선이 차단된다거나 또는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다 이런 마음을 같이 좀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지난 6월부터 이제 각계각층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산발적이고 또 규모가 좀 적었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좀 더 규모 있게 각계각층이 이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요구들을 담는 이런 시국선언 운동을 좀 각 지역과 부문 또 풀뿌리 단체들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약 한 2,000개 단체까지를 좀 망라하는 규모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7월부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 군 단위 또 풀뿌리 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지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시국선언 형태로 발표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또 각계가 함께 공동의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이 이제 한국전쟁이 종료됐던 휴전협정 일인데요. 그 7월 27일에 즈음한 주말이 7월 25일인데 그날 전국 16개 광역 동시다발로 평화행동의 날도 진행을 해서 시국선언을 통해서 모아진 좀 열의를 전국적으로 행동으로도 좀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항쟁이 원래 이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두환 일당이 이제 광주 민중을 학살을 할 때 미국이 이제 배후 조정을 사실 했습니다. 전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수부대 이동 그리고 작전 이걸 다 이제 묵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내정 간섭을 하고 또 남북관계가 잘 풀린가 했는데 이 대북 제재 압박 때문에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원래 아마 특별히 75주년 되는 광복 75주년 되는 올해의 민족 자주대회라는 이름으로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한반도의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만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또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힘의 기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민족 자주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미국이 간섭하면 간섭할 때마다 또는 일본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조성하면 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예. 요구들이 실현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이야말로 어떤 자주적인 정책 또 자주적인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이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방이다 동맹이다 하면서 네. 마치 미국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 있고, 또 미국이 워낙 초강대국이니까 겁을 내 가지고 이 공미주의 사상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5월 광주 항쟁 때 미국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 폭로를 하면서 부산 미문화원이라든지 광주 미문화원이라든지 미군 관련 이 기관 앞에서 이렇게 정거 농성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알렸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뭐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전국 도처에 있는 미문화원이나 미군 기지나 뭐 미국 관련한 어떤 기관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많이 괴롭혀 있기 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정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여기 지금 교보생명 17층에서 우리가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박근혜 퇴진 이 촛불 항쟁 때 연인은 1,700만이 여기 모였습니다. 최고 많이 모일 때 230만이 모였는데 네. 만에 하나 우리가 10만, 20만 더 나아가서 100만 정도 광화문에 자주의 촛불을 들기만 한다면은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미국에 전달되고, 또 우리 한국 정부 청와대 계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에 좀 합의사항 같은 경우는 탁탁 이행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2년도에 사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우리 두 여중생이 이제 뭐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예. 서울 광장 일대를 이제 수만 명의 촛불로 메우고 예. 또 살해한 미군을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당시에 미군 주한미 대사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고 예. 또 한미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뭐 몇 가지 정책들 소파 규정도 일부 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예. 사실 미국의 정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불평등한 한미 관계 또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이제는 좀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 목소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비라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남북 합의가 이행이 안 돼 가지고 불만이 있는 데다가 이런 것까지 이제 그것도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네. 정도의 그 북쪽에서 중시하는 이른바 이제 존엄을 훼손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이제 폭발해 가지고 이제 연락 사무소를 또 이제 폭발을 네. 하고 이래 가지고 하다가 굉장히 이제 남북 경색을 우려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북쪽이 또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보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는 네네.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 이 청와대 이 남쪽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사실 이번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파국으로 치닫게 됐던 원인은 많은 뭐 전문가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4.27 판문점 선언과 또 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합의되고 나서 약 한 2년 동안 사실상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누적된 어떤 불만이 이제 이번 전단 살포를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온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않는 굉장히 예. 무책임한 정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예. 있고 저희가 보더라도 합의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이것을 지켜야 그 다음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예.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새로운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또 예. 새로운 좋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예.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불신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관건은 이제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일부 반대를 해도 이게 남북관계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행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우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예. 합의 사항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두 가지. 예. 전단살포 문제. 예.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했고 예. 남북 사이에도 적대행위 중단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는 우선 중단을 해서 더 예. 이상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예.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로는 예. 계속 이제 한미 간의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하고 구조화하고 있는 워킹그룹이라고 예, 하는 예. 불필요한 구조를 해체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관계, 남북 합의 이행에 소홀했던 예. 외교 안보 책임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예. 하나의 예. 이제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함으로써 사실은 다시 이제 남북 간의 신뢰도 회복하고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한 일에 대해서 지키지 않음으로 하여 지금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 정부에 대한 여러 불만과 비판,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 그룹은 최근에 이제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그걸 조금 거기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조금 바꿀 수 없는지 미국에 타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쉽게 어떻게 그거 바꿔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애야 되는데. 그리고 남북 합의 사항 그 국회 비준 있잖아요. 네. 역대 한 6개 정도 되는데 네네.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때 만들어졌잖아요. 박근혜 아버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통당도 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국회에서 좀 비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준이 되면 뭐 제도적으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예. 어쨌든 합의 당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당연히 민주당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부의 정책 전환 없이 이제 과연 실질적으로 그 국회 비준을 위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냥 말하자면 그냥 뭐랄까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모양새만 만들고 예. 제대로 이제 비준 관련 처리는 안 됨으로써 예. 사실상 이제 뭐 그냥 시간만 끌게 되는 이런 예. 양상으로도 좀 나올 수 있지 그게 않겠나 하는 걱정이죠. 우려도 있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희 단체로서는 정부의 정책을 우선 좀 예. 전환시키는데 힘을 예. 좀 쏟으면서 국회 비준과 관련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91년도에 남북 네.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에 이제 14 네네,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네. 6가지인데 이걸 만일에 조약 수준의 이제 국회 비준으로 간주해서 처리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연동해서 법을 또 개정할 게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정말 할 것 같으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해 제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네. 평화번영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인적 교체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던데 뭐 좀 달라질까요? 정치인이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안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지휘를 국가안보실이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사실은 과거 정부를 생각해보면 NSC의 수장을 통일부 장관이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만큼 외교 국방 정책 전반과 통일 정책이 통일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게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통일부 장관에게 그만큼의 책임적인 권한을 주는 예.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금은 사실은 통일부가 전체적인 외교 국방 또는 대북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인사를 개편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구조가 좀 전반적으로 네. 바뀔 필요가 있고 일단 그리고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책임과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또 지금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지금 기존의 대북 정책을
관여하면서 사실상 공동선언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쳤던 네. 이런 장관 책임자들은 일괄로 교체를 하면서 예, 예. 통일부 장관의 권한과 지위를 전체적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예,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은 정치인이 네. 아무래도 학자보다는 나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 뭐 예. 과감한 결단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는 예.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인영 의원은 이 햄릿형이라고 네. 그렇게 이제 통칭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지조가 있고 정치인 중에서는 상당히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 오랫동안 이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일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 통일 전반적으로 물갈이를 해서 재편을 하면은 북쪽에서도 굉장히 신뢰하고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이 말이죠. 네. 이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비, 방위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군 주둔비라고 네네. 분명하게 하자 이 입장입니다. 개념이 이제 좀 중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기를 엄청나게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사드 배치 강행을 하고 신형 무기로 교체하고 한미 군사 합동 연습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무슨 그 지구 전구별 한미 합동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이걸 할 태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로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미 정책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75년 동안 뭐 할 만큼 했고 네네. 당할 만큼 네. 당했고 했는데 이제 정말 획을 끊는 뭐 좀 없습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75년이면은 옛날 말로도 강산이 한 7번 반은 바뀌어야 하고 요즘과 같은 시대라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 사실 한미동맹만큼은 과거 전쟁 당시에 어떤 우리를 도와준 나라 그리고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정부의 인식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네. 시민들의 어떤 주권의식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또 뭐 2018년의 사례처럼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북을 적으로 규정한 동맹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예. 시대적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에 사실 여전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일관된 자세로 이 주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재편이라고 하는 이 지향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기존의 이 동맹 체제로부터 여러 가지 기득권을 행사하던 집단과 세력들이 반발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예. 사회가 크게 바뀌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런 반발과 또는 이 저항들을 일정하게 감수하면서라도 사회가 역사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 한미 관계에서도 좀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작전 통제권 환수와 같은 이런 이슈들을 막 부각하면서 뭔가 예. 주권 실현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면서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은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로 보호하고 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다 수용하는 이런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진정으로 어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가치에 기초해서 예. 사드 문제 또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최근에 이제 뭐 세균전 부대가 뭐 부산을 비롯한 도심 인근에 예.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폭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주권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자주적인 입장에 기초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 보니까요. 이거 뭐 방역이나 의료 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확인하고 그렇죠. 있고 네. 거기다가 백인 경찰이 흑인을 말이지 이거 무릎으로 죽이는 그 영상이 네네. 드러나면서 인종 우월주의가 이게 극심하게 이게 있는 이 나라 저런 나라를 우리가 계속 그 우방이다 동맹이다 꼭 큰형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이런 자세가 이제 올바른가 이제는 좀 우리 촛불항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좀 그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알려졌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의 리더십도 있고 이럴 때 좀 할 말을 하는 이 대미 자주성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 세계 패권 질서도 좀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서서히 약화되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미중 신냉전 얘기까지 나오는데, 냉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에 개입하고, 일국이 안개로서 엄연히 홍콩은 중국 땅인데 이걸 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고, 대만에 또 이제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대만 양안에다가 이제 미 항공모함이 네네. 다니고 있고, 이런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데, 70년대 말이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핑퐁 네네.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닉슨이 이제 키신저를 앞세우고. 그렇듯이 중국을 정말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고의 대외 전략이라면은, 중국하고 관계를, 북한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중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 수정이 미국이 불가능할까요? 서서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 자체가 실은 미국 패권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고, 네. 또 이른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으로 해서 세계 경찰으로서의 역할을 좀 줄이고 네. 미국 자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좀 전념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세계적인 어떤 패권의 약화를 반영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로나 상황 자체가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의 약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과도 저렇게 마냥 대결과 견제만 한다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이익이, 미국이라는 어떤 전체의 이익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미국 일부 기업이나 또는 뭐 이런 가치는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 전체의 가치를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중 관계 자체가 갈등한다고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뭐 경제적으로 서로 물려 있는 상황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렇게 보면 대단히 좀 소모적인 성격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명확하고,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각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또 유의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미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타협과 또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너무 북미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죠. 사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또 중미 간의 갈등이 완화돼야 된다고 네. 하는 부분이 그래서- 또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어부지리 하자. 네네. 미중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남과 북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하면 중미 갈등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도 하고, 세계 평화의 지렛대로서 충분히 균형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부지리. 그러니까 네네.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어부지리. 어부지리로 가자. 그러나 희한한 한마디로 딱 정리를 네네. 하던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은 남미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미국은 우리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도 지금 굉장한 피해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AOK, 그러니까 액션 원 코리아. 예. 그 정현진 그 대표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어요. 가서 사진을 찍은 거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니까 거리가 텅 비어 있어. 식당도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우리 재미교포들도 지금 크게 생활이 어렵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걱정인데, 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소득이다 뭐 여러 가지 구제책을 강구는 하지만, 우리 남쪽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 머리수 많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이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정협을 기초한 북방 경제를 개척하고, 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도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코로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그렇죠. 이제 되어 있는 네. 상태고, 특히 이제 이게 감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이 제한되고,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또 세계적인 생산 체인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이 블링크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뭐 그런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뭐 정책으로 일부 나라들에서 식량 수출도 통제하는 이런 뭐 상황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의 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주변국들,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 사이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생산 체인이나 소비의 체인이 아니고 이웃 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예. 저희는 이제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 완전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신경제 예. 영역이고 예. 또 그와 연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남북 경제 협력이 전제가 돼야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협력도 지금보다 훨씬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협력으로 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예. 또 그와 연계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방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다만 예. 뭐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예방 대응 문제 때문에 이제 예. 북이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예. 국경의 이동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진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예. 길드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지금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북 인도주의 보건의료 협력 말이죠. 네네. 그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북 제재 사항도 아닌 게 많고 특히 북쪽에서는 또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중시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 채널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라든지 민간에서 이 인도주의 보건의료 협력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잘 하면 네네. 북쪽에서도 자기들 중요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해서 이 신뢰가 높아지고 남북관계 이 협력이 확대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뭐 여러 지원 협력 단체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상태인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정부 간의 신뢰가 약간이라도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북측의 일관된 입장은 정부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개별적인 어떤 협력 사업은 오히려 이제 정부가 굳이 관계 개선을 노력하지 않아도 남북 된다. 사이에 무엇인가 된다고 하는 된 잘못된 것처럼,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일체 민간 협력이든 다 닫고 또는 있는 정부 거죠. 차원의 대화든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정부 사이에 최소한의 어떤 예. 신뢰 회복과 또 상호 간의 협의가 복원이 되면서 예. 이런 보건 분야,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있다는 점에서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남북 간에도 제기가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북 사이의 대화의 물꼬가 좀 트여져야 이제 좀 더 본격적인 협력의 예. 어떤 초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보건 의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평화철도가 이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국민운동체인데 남북 철도 연결에 있어서는 지금도 경의선하고 동해 북부선은 당장 내일이라도 연결하고 운행이 네네. 가능하다 네네. 그러잖아요. 네네. 저희는 아직도 이제 끊어져 있는 네네. 경원선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 이 항목을 쭉 보니까 연결해가지고 그냥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름, 유류 네네. 이게 이제 1년에 뭐 50만 배럴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묶어져 있고 다만 이제 북쪽에 현대화 할 때 이제 철강제가 들어가는 거 네네네. 이거는 제재 대상입니다. 근데 현대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연결은 당장 가능한데 이 또 누가 맡고 있냐면 유엔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유엔사 이거 정말 75년 된 이 마당에 이 유엔사 모자를 쓰고 미국이 사실 하는 건데 이거 좀 해체를 할 수 없을까요? 또 이거 해체시키는 대신에 무슨 한미연합사 무슨 모자를 또 세우고 하는 그런 장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엔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핵심적인 그 유엔사도 그렇고 한미연합사도 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이기는 네.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제도적으로 본다면 유엔사는 이제 정전협정의 한
주체 한 당사자로서 이제 정전협정의 관리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서 유엔사를 해체해버리는 게 가장 이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유엔사를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 속해 있는 어떤 기구라기보다는 미국 주도하에 다국적 군을 그냥 유엔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당사자도 주한미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 자기의 이제 원래 본질을 드러내고 이제 관련된 협의의 주체로 나온다면 사실 유엔사를 해체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90년대부터 사실은 북이 유엔사를 하나의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한미군 쪽하고 이제 계속 북미 간의 군사 협의를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문제와 관련한 부분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협의를 해오는 과정으로 지금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JSA 비무장화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거를 이제 한국과 유엔사 또 북이 3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남측의 주장이었는데 북이 유엔사 참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공전해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유엔사가 그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뭐 주한미군이 전면에 나서서 차라리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내세우는 방향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이제 메르겔 총리가 이제 방위비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럼 좋다 감축하겠다 그래서 9,000명 정도로 감축했다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한 29,000 정도 있습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뭐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숫자를 우리 정부가 파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미국 측의 권한이어서 특히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 그래가지고 수시로 순환 배치시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뭐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원래 이제 28,500명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못 올려주겠다. 지금 뭐 13% 설이 있는데 사실 13%도 왜 올려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도 철수는 아니더라도 감축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특징을 보면 감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정책 노선으로 본다면 뭐 과도하게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외국의 군대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만약에 저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게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군부 전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세력들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정책 노선의 기초에 본다면 감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의 여론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군속들이 지금 평택 오산 비행장을 통해서 평택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최신 설비의 병원도 있대요. 없는 게 없대. 뭐 골프장 해가지고 뭐 엄한 거 다 있는데 특히 병원이 굉장히 고급 병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거 날라와가지고 그거 치료받고 간다는데. 근데 그 치료하는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한국민의 혈세랍니다. 주한미군 주둔부에서 그 병원 운영이든 뭐 평택 기지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요. 비용을 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뭐 공무원들도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로 분해서 못 살겠다. 우리 한국민들은 지금 뭐 생존권이 허덕이고 치료도 이제 못 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평택에 날라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붕괴를 하던데. 지금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미군 주둔비 아까 13% 올려줄 필요 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주둔비는 지금 남아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미 이제 이자놀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평택 기지를 이전하는 건설 비용 자체가 원래 주한미군 주둔비에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기지 자체가 지금 거의 완공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 그 건설 비용 자체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예,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3%나 또는 정부 일각에서 얘기하는 8%에 플러스 5%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이제 뭐 원래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자체를 삭감해야 되는 현실에 기초해 본다면 예. 굉장히 많은 혈세를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세균전 부대도 지난 2015년에 이제 페덱스로 탄저균이 배송됐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게 예. 공론화가 일부 됐다가 예. 최근에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부산이나 진해나 또는 뭐 용산이나 의정부 이런데 예, 예. 세균전 관련 운용 직원들을 모집하는 공지문을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세균전 관련 시설들이 그런 지역에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 예,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검역과 보건 주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예. 한미 소파의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제 미군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시설 예. 또는 이동하는 부대의 현황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군의 어떤 병력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 일체를 전혀 우리가 모르고 전혀 있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존하는 소파 규정의 불평등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면적으로 좀 개정해야 하고 예. 또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가 기왕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이번 계기에 이제 이 한미동맹이 굉장히 지금까지 굴욕적인 어떤 상황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예. 점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지고 예. 또 개선을 위한 행동들로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도 군사권을 빼앗기는 것인데 네. 그동안에 사람을 죽이고 뭐 온갖 범죄 행위라든지 모든 이 악행은 다 했는데 특히 최근에 세균전 실험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네네. 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균전 이태원에 얼마 전에 확진자가 네. 있었는데 한국인들하고 유형이 다르죠. 조금 네.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건가? 그건 체크가 되는데 네. 그럼 틀림없이 오산 비행장이나 이런 데서 들락거리는 사람 중에서 이태원에 와서 술 한잔하고 이러면서 퍼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과 그 군속들의 이동, 감염 데이터 이런 거를 좀 한국 정부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우리 네. 국민들의 이제 생명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역대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제 세 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민주개혁 정권이라 그럴까 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들도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맥을 못 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우리 활동가들도 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이런 미국의 촘촘한 간섭, 협박과 위협, 네. 회유 이런 것이 가공하게 들어오지 않나. 그 누구도 좀 양심선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어렵다. 국민들한테 알려만 주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75년 된 이 마당에 또 750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제는 용단을 내려서 우리 국민이 좀 결단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계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번에 8.15 민족 자주대회도 추진하는 그런 아마 의미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는 의미가 있죠. 네네.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또 이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네. 물론 이제 그 행동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장애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번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80년 광주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위대한 어떤 저항의 상징이었고 또 87년 6월 항쟁도 그렇고 가장 최근의 촛불 항쟁도 살아있는 권력을 이제 끌어내릴 정도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한미동맹의 문제도 정부의 역할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들이 이제 실천에 나설 때 그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로 이것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사실은 언론 지형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절대적인 어떤 선으로 하거나 또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깨트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하면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한미관계의 실체를 아는 데에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이 한미관계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 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알고 행동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상징하는 날이었다면 그 자주 독립의 정신이 지금의 이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이라고 보아서 올해 8.15의 민족 자주대회를 좀 규모 있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러 방역 지침의 문제도 있고 또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시민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목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행동으로 그것을 요구하거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그 미국과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에 다 같이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45년 9월 8일 날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미군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고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온갖 그 지배와 간섭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말 좀 정리를 한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코 미국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한미 관계를 정립을 하고 우리 남북 간에 이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의 균형추가 되고자 하는데 이거를 왜 미국이 가로막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이제는 좀 실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민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도 의회도 백악관도 좀 제대로 된 이 대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부에게는 용기를 주고 미국에게는 제대로 각성을 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한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8월 15일 민족 자주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 이번 이 사업,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이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저희 어제 이제 8.15 민족 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고 또 이제 지역과 부문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도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실무자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여러 의지와 또 의견들이 함께 모아진 가운데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시국선언이나 또는 민족자주대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8월 15일에 좀 잘 행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전국 어디에 계셔도 좋습니다. 동아리도 좋고 주민 모임도 좋고 단체도 좋고 어떤 단체든 민족 자주를 원하신다면은 그 지역의 미국 관련 기관 앞으로 가십시오. 가서 매달 한 번, 자주 하면은 매주 한 번씩 촛불을 들고 하거나 아니 피켓 하나 들고 사진 찍고 인증샷을 하거나 어떤 행동도 좋습니다. 이것이 전국 각지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8월 15일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세종대왕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질 수도 있겠죠. 평화철도 회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19회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최은하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